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쓴 논문이 범람하는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거버넌스를 모두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진짜 거버넌스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거버넌스, 누구나 거버넌스를 얘기해요. 그러면 거버넌스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거버넌스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그 진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장학생이 자꾸 성함 불러서 죄송한데 장학생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거기에 배 아프니까 빨간 약, 배꼽에다 동그랗게 빨간 약을 딱 해주면 뭐 병이 안 낫겠죠. 그 예전에는 현미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질병의 원인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막 아프면 얘는 평소에 나쁜 짓을 해야 아픈 거야. 근데 현미경이 발견되는 순간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 질병의 원인은 바이러스구나. 그러면서 진단이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이거를 뭐 백혈병이라고 진단하면 처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 병이 안 낫겠죠.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했던 건 진단의학, 현미경을 통해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학이 그 다음에 발달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사회 문제는 사실은 질병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 문제를 누구도 진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 바탕으로 처방하죠, 각자. 그죠? 처방하고 그리고 막 이제 예방도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진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진단,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인과관계. 지금 이렇게 아이 땐 굴뚝이 불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고, 지금의 사회 문제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원인을 모르고 이걸 처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이해관계. 이건 뭐냐 하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외에 정치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양한 체제들이 현재 난립하고 있죠. 이런 수평적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직적 인과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인간의 시대가 뭐 원시 시대부터 이제 하나씩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 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생산관계가 바뀌어 왔는데 생산관계가 원시대에는 생산관계 수렵과 채집이었죠. 그 다음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고대중에서 농경이 됐고 근대는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현대는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노동의 목표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수렵과 채집 때에는 생산하지 않았어요. 그죠?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어요. 내가 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농경이 시작되면서 생산 노동을 시작한 거죠. 직접 씨를 뿌리고 직접 가축을 기르고.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노동의 목표는 생산도 아니고 이윤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노동의 목표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지금 이제 이윤이 목표인 그 시대인데 그 교육장님 기타 보이시죠? 이게 얼마짜리 같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기타인데요. 제가 기타 좀 치거든요. 한번 가격을 교육장님의 그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100만 원. 예, 교육장님 100만 원. 예, 장학사님 스케일 보겠습니다. 보면은 가격이 나올까요? 저는 그러면 조금 더 쓰겠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 이행재 장학사님? 5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500만까지 나왔는데 제가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두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1억 4천 정도 해요. 1억 4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무슨 기타가 1억 4천이야.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어떤 바이올린 막 1억대 있잖아요. 기타도 비슷해요. 악기는 그 정도 가치로 팔리게 되는데 왜 이게 이 정도 비싸게 팔리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악기를 만드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울림과 내구성, 튼튼하게 만들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망이 깎는 노인 알죠? 시간은 된 것 같은데 계속 깎아요. 바쁘다고.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 귀에는 정말 좋은 소리의 기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장인들이.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의 목표가 이윤이 된 거예요.
기타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되게 되고 그 전에 기타의 귀를 익숙해진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프리웨어 방식이라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벌목했던 나무를 건조시켜서 그때의 장인의 기술을 다시 막 복원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타에 대해서 이 귀가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정도의 돈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윤을 목표로 달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장하준 교수가 얘기했죠. 이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금융자본가예요. 우리의 삶과 무관한 사람이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사는 거죠. 근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노동의 가치는 무엇일까? 목표는 무엇일까? 저는 여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기기가 대체할 수 있어요. 모두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기계랑 경쟁하면서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계가 할 수 없는 노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이고 그 중에 하나 그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그 어벤져스라는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앞에 21개의 시리즈를 다 봐야 돼요.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걸 언제 봅니까?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떤 유튜버가 짜 나타나가지고 21개, 제가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정확히 이틀 정도를 봐야 돼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틀 내내 그것만 봐야 21편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딱 10분 만에 약축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뭐 그걸 보고 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보고 하면서 엔드게임을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벤져스를 만든 그 디즈니가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유튜버들한테 자기가 번 돈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의 가치가 바뀌고 있고요. 교육의 목표. 저는 고대 시대에는 교육의 목표가 알타미나 동물벽화를 그린 원시인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잡으면서 관찰한 결과를 후대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고대 중세의 노동의 그 목표는, 교육의 목표는 계급별 사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족은 보다 세련되게 지배를 하기 위해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테크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랑 달라라고 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술에 심취하고 와인을 골라내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에티켓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귀족의 교육이었다면 지배계급, 노예들의 교육은 뭐냐 하면 그 지배계급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의 성격은 뭐고 네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에 들어서 교육의 목표가 계층별 어떤 상승, 계층 상승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노동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겠죠. 근데 그 마이클 영이라는 분이 얘기했듯이 메리토크라시, 지금의 교육은 실력주의를 통해서 원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교육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육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네가 불행한 거, 네가 힘든 거,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드웨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성의 인종주의. 인종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혈통이 다르다니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래 인종은 식민지의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를 하려면 야 너는 나보다 하등한 민족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랬죠. 조센징. 열등한 민족과 지배받는 거야. 라고 인종의 구분을 둬서 이제 혐오한 어떤 게 인종주의인데 지금은 그런 인종주의는 사라졌지만 지능이 인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아까도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 선발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자발적 성장의 도구, 이 두 개가 서로 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위해선 마을과 학교가 그리고 일반인들과 교육행정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수평적 이해관계를 보면 우리는 이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교육의 권한을 위임하죠.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묻고 나니까 보상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문성을 중심으로 어떤 이게 삼각관계예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치인만 정적 동물이고 우리는 정적 동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정치인한테 정치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묻고 책임이 커지니까 지금 정치인이 가진 보상이 늘어나고 보상이 커지니까 다시 권한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 모든 전문성들이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체계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서술과 외부서술인데 그 남성들과 여성들이 거울에 볼 때 이런다며요. 남자들이 보면 저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되게 잘생겨 보이고 교육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괜찮은데 막 자기가 이렇게 못나 보이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체이태는 제가 살아온 저의 역사와 경험과 저의 어떤 신념이 있는데 이것만이 제가 아니라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는 모습 이 두 개가 결합한 게 체이태예요. 내가 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너는 이런 애야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것과 외부의 생각들을 서로 잘 결합해야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항 안에서 그냥 사는 존재가 되겠죠. 제가 보니까 아까 거버넌스를 말씀드리면서 범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략 민선 5, 6기부터 10년째 그 거버넌스를 해오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하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협치를 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하고 계시고 과거에 그러니까 경무부서들은 약간 좀 이렇게 탈출하는. 그리고 제가 그 시민사회에 물어봐도 거버넌스를 하니까 자기가 거버넌스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행정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가 거버넌스를 원할까? 그리고 거버넌스 누구에게 편익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민과가 모두에게 하는 솔루션으로서 거버넌스가 될 수 없을까? 이런 거버넌스가 아니면 우리는 거버넌스를 하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위에서 시켜도 이거는 우리한테 고통만 주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독일의 그 라이너하르트 코젤렉이라는 양반이 역사가 4가지 보석으로 바뀌어왔대요. 예전에는 순환론적 역사가 농사를 질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거죠. 이때는 가장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가 제사를 지냈던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환론적 역사관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 역사관. 종교가 관장하는 역사관은 인간의 역사는 신이 이미 세팅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딱 오면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신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때는 모두 신 앞에 꿇어라는 어떤 게 통했던. 그러다가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근대가 열렸고 이때는 이제 선형적 역사관. 인간의 역사는 정반합으로 계속 발전한대요. 정에 반하면 합이 만들어지고 발전된 합이 정이 되면 다시 반하면 합이 되고 이렇게 쭉 인간의 역사는 발전할 거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인간은 큰 자기 성찰을 하게 되죠. 인간의 오만이 홀로코스트라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계속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의 그 역사관은 비선형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가보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딱 갔잖아요. 그러면 수평선과 지평선은 또 그만큼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시대는 누구도 대통령도 아니면 뭐 구청장도 시장도 뭐 교육감님도 심지어 미래가 어떻다라는 걸 확신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 지혜와 어떤 그런 걸 구해야 되는 어떤 집단지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잠깐 물 한 잔 먹고 또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좀 이렇게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많은 분들, 물론 이렇게 교육장님하고 장학사님이 너무 이렇게 큰 호응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는 것과, 카메라를 보고 하는 이거의 어떤 이 부담감이 다르고, 되게 많이 힘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청중들 앞에서는 지금이 한 200배 정도 더 자라나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거버넌스를 하면서 합의를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합의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민간의 어떤 분은 회의에서 자기가 딱 어떤 말을 던지면, 자기가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던지면, 그게 곧 합의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딱 돌아가요. 그러면서 다음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합의했잖아. 합의한 적 없는데요? 내가 말했잖아.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죠. 행정에서는 장학사님이 저랑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랬겠죠. 최희태를 공주로 모셔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혼자서 결정하더라도 결제를 받기 전까지는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거버넌스 회의에서 공주교육청이 하기 위해서 민과 간이 누구를 강사로 섭외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희태 딱 얘기하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왜 안 부르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행정에서는 최희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교육자님 결제 맡기 전때는 합의된 게 아니에요. 그죠? 민의 합의와 행정의 합의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 테이블에서 합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합의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부실한 존재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것 같은데, 민이 보기에 관은 부실한 게 아니라 부정한 존재로 봐요. 관이 보기에 민도 뭔가 부정한 어떤 이권이 있는,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부실로 봐줘야 돼요. 누구도 그거를 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신이에요. 그러면 부정과 물론 부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실도 부정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모든 교육이든 이런 걸 하는 목표는 시민의 성장이에요. 시민의 성장인데, 대한민국은 어떤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시민의 성장을 약간 뒤로 미뤄왔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선발 중심으로 갔는데, 경제 성장, 대한민국이 거의 10위권이라며요. 이제는 1위를 목표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이 성장할지, 저는 이것이 우리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경제 성장을 막는 건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시민의 성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의 성장이지만 이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시민이라고 다 같은 시민이 아니죠. 시민을 정의해야 되는데, 조윤교육감은 학생들이 교복이면 시민이래요. 그리고 많은 민간의 어떤 주체들은 공무원을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여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하는 시민이에요. 공무원도 시민이에요. 세금 내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죠? 등등등. 시민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이 거버넌스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고 주체고 공적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시민이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 학부모들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아이만 선발되기 바라는, 자기의 아이만 성장하기 바라는 시민이 아닐까. 근데 우리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란 말이 있듯이 저는 우리가 시민의 어떤 정의를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성장이라는 게 뭔가 키가 크는 게 성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무거운 나무를 들 때, 무거운 나무를 잘 들려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으면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 지금의 성장은 키가 크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신념의 간극도 너무 넓고 다양성도 많이 좀 부족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이번 총선이 다양성의 부분에서 크게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대 어떤 정당이 있고 저는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간극이 줄어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만약에 누구는 키가 확 크는데 누구는 키가 작다면 그거는 이 사람의 성장이지 사회의 성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성장을 얘기할 때 시민이 누구고 시민들이 모두 골고루 균형감 있게 성장하는 게 필요하지 그 중에 누군가 더 크게 성장하는 건 저는 시민의 성장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러기 위해선 주장하지 않고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하지 않고 책임지는 시민이 필요하고 남 탓하지 않는 어떤 그 시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